화요일 아침 우겜시 23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벨이 울렸다. 박민혁은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손을 떨리게 만드는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박 사장님, 프레스턴 몽고메리입니다. 지금 사장님 가게 밖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 페라리 V-필로의 엔진으로 해내신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저분한 정비소 창문 너머로 박민혁은 검은색 SUV 세대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2주 전 그가 코너 데이비스라는 낯선 남자로부터 1973년형 페라리 데이토나 엔진 수리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5천만 원짜리 내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7명의 다른 정비사들이 완전히 수리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엔진이었다. 그 엔진이 프레스턴의 죽은 아들 데이비드의 것이었다는 사실도 그의 성공이 그의 망해가는 정비소와 딸의 미래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조지아주 스틸턴 전체를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리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내일 에피소드는 정말 놀랍습니다. 2주 전 아침 햇살이 공단로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때 박민혁은 자신의 자동차 정비소 민혁 카센터의 셔터를 힘겹게 밀어 올렸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최근 삶의 모든 것들처럼 항의하는 듯했다. 콘크리트 블록벽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고 갈라진 바닥에는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을 증명하는 기름 얼룩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입구 위 간판에는 민혁 카센터, 정직한 기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박민혁은 그 말들이 언제까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천장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절반은 깜빡이며 살아났지만 나머지는 완고하게 어둠 속에 머물렀다. 또 하나에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었다. 오래된 커피메이커의 전원을 켜자 구르륵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으로 모터 오일 금속 부스러기,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꿈의 냄새가 뒤섞인 텅 빈 공간을 채웠다. 아침 의식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젊은 청년 김태민이 자전거를 밀고 들어오며 외치는 소리가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28살의 태민은 3년 전 박민혁이 수진식당 뒤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려던 그를 붙잡은 이후로 이곳에서 일해왔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박민혁은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었다. 태민이 왔나? 할머니는 좀 어떠시고? 덕분에요. 사장님이 보태주신 약값 덕분에 효과가 있어요. 태민은 헬멧을 고리에 걸고 사물함에서 작업복을 꺼냈다. 오늘 일정은 뭐예요? 박민혁은 예약 장부를 힐끗 보았다. 채워진 칸보다 빈칸이 더 많은 장부였다. 김 여사님이 10시쯤에 오일 교환하러 뷰익 끌고 오실 거고, 오상철 씨는 미션 좀 봐달라고 했는데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고민 중인 모양이야. 무거운 현실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오상철 씨도 철강시 주민 절반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2년 전 제강소가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괜찮은 일자리 대부분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차를 더 오래 붙들고 있었고 제대로 고치는 대신 때우고 기도하며 버티고 있었다. 박민혁은 이하했다. 그 역시 자신의 사업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장님,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태민은 해줬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작업화 끈을 고쳐 매며 말했다. 우리도 서비스 항목을 좀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이브리드 수리 영상을 좀 봤는데 그게 돈이 꽤 된대요. 무슨 돈으로 태민아 우리는 지금 전기세 내기도 빠듯한데. 박민혁의 목소리에는 석 달치 밀린 가게 월세 대학에 가야 할 딸 서아, 그리고 날이 갈수록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은행 대출금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때 정문 위에 벨이 울리며 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최강우라는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깨끗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짙은 색 청바지에 한물간 버튼다운 셔츠 그리고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작업화 차림이었다. 박민혁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통제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식이었다. 박민혁 씨 되십니까? 전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최강우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훑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돈된 공구거리 깨끗한 작업대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라벨이 붙여진 방식까지 엔진 쪽으로 실력이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만졌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아니고 제안에 가깝습니다. 최강우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5천만 원 버시는 건 어떻습니까? 태민이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렸다. 렌치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민혁은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험상 거액으로 시작하는 제안은 대개 끝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엔진 하나 고치시는 겁니다. 그만한 돈이면 보통 엔진은 아니겠군요. 최강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1973년형 페라리 데이토나 V12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박민혁은 젊었을 때 그리고 가게가 애틀랜타에서 희귀한 채 돈을 쏟아붓는 고객들을 유치했을 때 페라리를 다뤄본 적이 있었다. 데이토나는 전설적인 차였고 변덕스럽지만 아름다운 V-스트로이 엔진을 탑재한 프런트 엔진 그랜드 투어러였다. 제대로 작동할 때면 건장한 남자들도 울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이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비사 7명이 손을 댔습니다. 그중 2명은 공장 교육을 받은 페라리 전문가였고요. 전부 포기했습니다. 최강우는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나머지를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못 고치면요. 그럼 노력하신 대가로 2,500만 원은 가지셔도 됩니다. 태민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다. 2,500만 원은 그들이 잘 나갈 때 6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다. 5천만 원이면 가게를 살리고 은행 빚을 갚고 딸 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대학 등록금을 줄 수 있었다. 조건이 뭡니까? 박민혁이 물었다. 그의 경험상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는 대개 그렇지 않았다. 조건은 없습니다. 시간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2주요. 2주 안에 7명의 다른 정비사들이 못 고친 페라리 V-필트를 고치라고요. 그렇습니다. 박민혁은 최강우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다. 남자의 표정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절박함 아니면 슬픔일까? 이 제안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돈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듯했다. 엔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전 시도에 대한 모든 서류와 함께 배달될 겁니다. 서류 작업 지시서, 부품 목록 진단 보고서 모든 걸요. 다른 정비사들이 시도했던 것들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수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돈이 드는 실패라면 더욱 그랬다. 누군가가 이 엔진을 고치고 싶어서 실패한 모든 것의 기록을 남길 정도로 간절했던 것이다. 차량 이력 사고, 손상 개조 사항 등 재조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강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질문입니다. 그 차는 3년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과실, 단독 사고였죠. 충격으로 엔진 마운트가 손상되고 블록에 금이 갔지만 모두 수리 가능한 손상입니다.
사고 전에는 엔진이 잘 돌아갔습니다. 아주 잘요. 운전자는 무사했습니까? 최강호의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얽혀 있었다. 박민혁은 예전에 잃어버린 사람의 차를 가져온 고객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때로는 기계를 고치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사장님, 태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시도만 해도 2,400만 원이래요. 박민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두툼하고 묵직했다. 진짜 일에 대한 진짜 돈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다른 정비사들을 패배시킨 무언가에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저죠? 박민혁이 물었다. 페라리 전문가들도 못했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정비사입니다. 최강호의 목소리에는 깔보는 것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에 따라 무엇이 작동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알죠. 박민혁이 이해하는 차이점이었다. 공장 교육은 책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도록 가르쳤다. 수년간의 경험은 책이 틀렸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가르쳤다. 엔진을 봐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까지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최강호는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 섰다. 박 사장님, 이 엔진의 주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이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만약 당신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최강호가 떠난 후 태민은 마치 눈을 돌리면 사라질 것처럼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사장님, 이 일 꼭 해야 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태민아. 7명의 정비사가 못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시도만 해도 2,3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올해 남은 월세는 다 낼 수 있어요. 박민혁은 태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석 달이나 밀려 있었고 은행의 박선영 부장은 대출금 상환에 대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었다. 딸 서아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으면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게 될 터였다. 일단 엔진부터 보자. 그러고 나서 결정하자고. 오전의 나머지는 일상적인 정비 작업으로 흘러갔다.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당장의 생계를 유지시켜주지만 사업을 구할 수는 없는 간단한 수리들이었다. 2시 45분 소형 크레인과 여러 개의 나무 상자를 실은 평판 트럭 한 대가 공단로로 접어들었다. 운전사는 값비싼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분명한 전문 운송업자였다. 그는 크레인을 이용해 상자들을 정비소 안으로 내리면서 능숙한 솜씨로 상자들을 다루었다. 그가 떠난 후 박민혁과 태민은 그들의 구원 아니면 가장 큰 실수가 될지도 모를 3개의 나무 상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자, 박민혁이 쇠지렛 대를 집어들며 말했다.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나무 상자가 열리자 페라리 V12 엔진 블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민혁은 즉시 7명의 정비사가 왜 손을 들었는지 이해했다. 알루미늄 주물에는 3군데의 각기 다른 응력선을 따라 실금처럼 균열이 뻗어 있었고 실린더 헤드 장착 지점에서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한 금속 피로가 만들어낸 파열이었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블록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준이었다. 문제는 페라리가 이 특정 블록 변형을 1975년 이후로는 생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세상에. 김태민이 손상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걸 대체 어떻게 고치라는 거죠? 박민혁은 엔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숙련된 눈으로
균열 패턴을 쫓았다. 매뉴얼대로 고치는 게 아니야. 물리학이 요구하는 대로 고치는 거지. 그는 균열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켰다. 이 방사형 패턴을 봐. 이건 단순한 충격 손상이 아니야. 사고 전에 이미 엔진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거야. 두 번째 상제는 실린더 헤드 흡기 매니폴드, 그리고 실패한 시도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내부 부품들이 담겨 있었다. 어떤 부품들은 명백히 새 것이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교체용 피스톤 최근 작업 흔적이 있는 재가공된 크랭크축. 다른 부품들은 여러 번의 재조립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헬리코일 처리된 볼트 구멍 여러 차례 연마되고 재연마된 표면들. 이것 좀 보세요, 사장님. 태민이 커넥팅 로드 하나를 들어올렸다. 누군가 이걸 수동 그라인딩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어요. 이러니 엔진이 진동으로 박살이 났겠죠. 세 번째 상자는 진짜 보물이 들어있었다. 세 권의 링바인더에 가득 채워진 서류들이었다. 박민혁이 첫 번째 바인더를 펼치자 상세한 사진 진단 보고서, 그리고 재조립을 시도했던 각 정비사의 송을씨 메모가 나타났다. 페라리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공장 규격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고, 공차를 만족하는 부품은 교체했지만 근본적인 응력 문제는 무시했다. 일반 정비사들은 다양한 편법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다들 똑같은 실수를 했군. 박민혁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치료한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강 노인이 들어섰다. 62살의 강 노인은 박민혁이 젊은 시절 강 수입차 정비에서 일할 때 그에게 엔진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관절염 때문에 반쯤 은퇴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작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민혁에게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여기 뭔가 재미있는 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강 노인의 투박한 손이 이미 엔진 블록을 향하고 있었다. 최강우, 그 친구가 자네가 조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최강우 알지? 만나봤고. 좋은 친구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강 노인은 수십 년 전 박민혁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살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한지훈 엔진이잖아. 그 이름은 박민혁에게 차가운 물벼락처럼 느껴졌다. 한지훈, 한태준 사장의 아들. 태준중공업의 한태준. 철강시의 제강소를 인수했다가 폐쇄해버린, 그래서 도시 주민 절반이 철강시 경제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한태준 가문이었다. 한태준 사장 아들 말이군요. 그의 아들 한지훈. 22살이었지. 똑똑한 엔지니어였어. 분수에 넘치게 빠른 차를 좋아했지만. 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켜본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엔진이 그 녀석 프로젝트였어. 2년 동안 개조했지. 커스텀 캠 밸런스 맞춘 내부 부품 신형 모델에서 개조한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까지. 그래서 응력 균열이 생긴 거군요. 박민혁이 중얼거렸다. 원래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출력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260마력용 엔진에서 350마력을 뽑아내려 하다니. 지훈이는 실력은 좋았지만 젊었어. 물리학의 법칙을 공학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강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태민은 두 나이 든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사고는 과속이었지. 강 노인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 녀석 171 예출번 국도 커브길을 시속 140km로 달렸어. 시속 110km용으로 만들어진 차로. 아마 아무것도 못 느꼈을 거야. 가게 안은 식어가는 금속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공단로에서 멀리 들려오는 차량 소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민혁은 다시 서류를 살폈다. 이제야 최강우가 왜 2주라는 시간 제한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왜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왜 7명의 정비사가 실패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들은 단순히 엔진을 고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박민혁이 말했다. 비극을 고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강 노인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모르네. 정문이 다시 열리고 박민혁의 딸 서아가 수진 식당에서 사온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16살의 서아는 이미 박씨 집안에 기계적 직관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정비업에 뛰어드는 대신 공학을 공부할 계획이었다. 카페인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서아는 박민혁에게 한 잔을 건네고 다른 한 잔을 태민에게 주었다. 아빠 은행에 박선영 부장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내일 아침에 아빠 좀 뵙고 싶대요. 박민혁의 위장이 다시 조여들었다. 박선영 부장은 나쁜 소식이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했다. 몇 시에? 9시요. 대출 서류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페라리 프로젝트의 무게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5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구하는 문제였다. 서아야, 아빠 좀 도와줄 일이 있다. 시립전문대에 전화해서 이지연 교수님이 아직도 재료 공학 강의하시는지 여쭈어봐 줄래? 왜요? 내 생각엔 알루미늄 용접에 관해 전문가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다. 강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균열들을 용접할 생각인가? 용접이 아니에요, 스승님. 재건입니다. 이 엔진을 제대로 고치려면 한지훈 그 친구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의 개조 사항들도 고려해야 해요. 그 후 1시간 동안 박민혁과 강 노인은 페라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수십 년간 가능하게 만들어온 정비사들에게는 완벽하게 말이 되는 계획을 세웠다. 엔진을 공장 규격으로 되돌리려는 대신 한지훈의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그의 비전을 포용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로 박민혁이 메모장에 스케치하며 말했다. 응력 집중을 완화해야 해요. 이 균열들은 실린더 부호 중심선을 따라가는데 연소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럼 릴리프 채널을 가공하는 건가? 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을 주물해 더 강한 부분으로 재분배하는 거지. 그런 다음 균열 자체를 팽창 이음매로 사용하는 겁니다. 파손 없이 구부러질 수 있는 재료로 채우는 거죠. 그건 표준적인 방법이 아닌데. 태민이 말했다. 표준적인 방법은 이미 7번이나 실패했어. 박민혁이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오후 4시가 되자 그들은 예비 계획과 부품 목록을 완성했다. 부품값만 해도 1,800만 원이 들 예정이었다. 박민혁에게는 없는 돈이었지만 남은 2,500만 원을 벌기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이었다. 그의 사업을 살릴 수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전화 좀 돌려야겠습니다. 박민혁이 말했다. 스승님 엔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필요하다면 같이 잘 수도 있네. 그 후 몇 시간은 박민혁이 공급업체 이전 고객 그리고 부품 외상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없이 흘러갔다. 페라리 커뮤니티는 자꾸 전문화되어 있었지만 정직한 일솜씨로 쌓은 박민혁의 평판은 지금 그에게 귀중한 인맥을 제공했다. 애틀랜타 모터스포츠의 마이클 설리번은 피스톤을 원계 팔기로 동의했다. 시립전문대의 이지연 박사는 응력 분석을 위해 자신의 금속 공학 연구실 사용을 제안했다. 미션 수리가 연기된 오상철 씨조차 고급 엔진 작업을 배우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자원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민혁은 필요한 부품 대부분에 대한 약속과 불가능한 시도를 해볼 만한 충분한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했다. 재정적 위험은 여전히 엄청났지만 계획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태민이 가게 문을 잠그며 물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하는 대신 엄청난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거지 뭐. 박민혁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공간을 압도하는 페라리 엔진을 돌아보았다. 게다가 내 생각엔 한지훈 그 친구도 자기 비전이 제대로 완성되는 걸 볼 자격이 있어. 그들이 각자의 차로 걸어갈 때 강 노인이 뒤에 남아 있었다. 미녀가 최강우 그 친구에 대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네. 그게 뭔데요? 스승님, 그 친구는 그냥 중간 상인이 아니야. 한태준 사장 밑에서 12년 동안 일했어. 한지훈 그 녀석이 죽기 직전까지. 예전에는 그 녀석의 레이싱 정비사였지. 그럼 이것도 그 친구한테는 개인적인 일이군요. 개인적인 것 이상이지. 최강우는 한지훈이 그 엔진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어. 한태준 사장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그 죄책감을 지고 살아온 거야. 박민혁은 이제야 최강우가 전문적인 태도 이면에 왜 그렇게 절박해 보였는지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낸 비극 이후 평화를 찾으려는 세 사람의 이야기였다.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혁이 정비소 문을 열기도 전에 딸 서아가 먼저 그를 찾았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과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다. 아빠, 오늘 아침 일찍 은행 가셔야 하잖아요. 박선영 부장님하고 약속 있으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잊으신 건 아니죠? 서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살짝 묻어났다. 딸의 대학 등록금 가게,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아빠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16 소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알아, 서아야. 고맙다. 민혁은 딸이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페라리 엔진과 씨름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딸 앞에서는 지친 기색을 보일 수 없었다. 철강제일은행의 회의실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박선영 부장은 서류 뭉치를 사이에 두고 민혁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판결이 이미 내려진 재판에서 증거물을 늘어놓는 검사 같았다. 박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사업자 대출금은 넉 달치 가게, 담보대출금은 석 달치가 밀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일거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짜리요. 언제요? 박선영 부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박 사장님,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다음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민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최강우가 준 봉투를 꺼냈다. 여전히 2,500만 원 현금으로 두툼한 봉투였다. 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열자 박선영 부장의 눈이 커졌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일을 마치면 나머지를 받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철강시에서 5천만 원이나 주는 일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종류의 일이죠. 박선영 부장은 돈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분명 계산하고 있을 터였다. 이걸로 당장 밀린 건 해결되겠지만 다음 달은요, 그 다음 달은요. 제가 이 일을 해내면 소문이 퍼질 겁니다. 사람들이 민혁 카센터가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못 해내시면요. 민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어차피 은행은 돈을 가져가실 거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30분 후 민혁은 대출금이 완납 처리되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어 철강제일은행을 걸어 나왔다. 구원은 아니었지만 숨 쉴 틈은 생겼다. 이제 진짜 압박은 똑딱거리는 시계에서 오고 있었다. 7명의 정비사가 해내지 못한 일을 12일 안에 끝내야 했다. 정비소로 돌아오니 김태민과 오상철 씨가 강 노인의 감독 아래 페라리 실린더 헤드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었다. 어수선했던 작업 공간은 하룻밤 사이에 밝은 작업등과 모든 표면을 덮은 깨끗한 흰색 방수포로
수술실처럼 변해 있었다. 은행 일은 어떻게 됐어요? 태민이 섬세한 밸브 트레인 부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오상철 씨가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박선영 부장님을 웃게 만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웃었다기보다는 사형 집행유예에 가까웠지. 오전 10시 이지연 박사가 자동차 정비소가 아닌 실험실에나 어울릴 법한 장비들을 들고 도착했다. 휴대용 초음파 스캐너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금속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녀의 응력 분석 소프트웨어는 개조가 엔진 내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터였다. 이거 정말 흥미롭군요. 그녀가 금이 간 실린더 블록에 스캐너를 움직이며 말했다. 파단면 패턴이 이 엔진을 파괴한 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연소 압력이 주물의 약한 부분에 어떻게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색깔별 응력 지도가 나타났다. 한지훈의 개조는 출력을 증가시켰지만 추가된 응력은 알루미늄의 피로 한계를 초과했던 것이다. 여기가 문제예요. 이지연 박사가 응력 지도의 붉은 부분을 가리켰다. 이 볼트 보스들은 원래 출력에 맞춰 설계된 것들이에요. 한지훈 씨가 연소 압력을 높였을 때 힘은 이 파괴 지점들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럼 약한 부분을 보강하면 되겠군요. 민혁이 말했다. 단순히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지연 박사가 특정 위치들을 가리켰다. 여기와 여기에 재료를 추가하면 응력을 더 넓은 영역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하중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해결책은 단순함 속에 우아함이 있었지만 실행은 복잡했다. 그들은 블록의 정밀한 채널을 가공한 다음 원래 재료보다 더 강하고 유연한 특수 알루미늄 청동 합금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그 결과는 한지훈의 출력 개조를 구조적 결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엔진 블록이 될 터였다. 전고가 되자 그들은 완전한 금속 공학적 계획을 세웠지만 부품 목록을 본 민혁은 위장이 다시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특수 합금만 해도 400만 원이 들 예정이었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지. 강 노인이 요구사항을 살펴보며 말했다. 인천에서 레이싱 샵을 하는 친구인데 20년 전에 나한테 신세를 진 게 있어. 어떤 신세요? 그 친구 결혼 생활이랑 사업을 구해준 정도의 신세지. 도와줄 거야. 강 노인이 전화를 거는 동안 민혁과 태민은 모든 부품을 꼼꼼하게 측정하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다. 페라리의 공차는 1000분의 1인치 단위로 측정되었고 한지훈의 개조는 일부 치수를 공장 규격을 넘어서게 만들었다. 모든 피스톤 커넥팅 로드 베어링은 개별적인 주의가 필요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태민이 피스톤 하나를 들고 크라운의 희미한 자국을 가리켰다. 이건 사고로 인한 충격 자국이 아니에요. 데토네이션 손상인데요. 민혁은 호미파인 부분을 신중하게 살폈다. 한지훈 그 친구 타이밍 어드밴스를 너무 많이 줬군. 엔진이 충돌 전에도 이미 스스로 파괴되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균열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네요. 택도 없지. 이놈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해. 이번에는 제대로. 오후에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왔다. 민혁 카센터가 엄청난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철강시의 끈끈한 커뮤니티에 퍼져나간 것이었다. 수진식당의 리타 박 씨는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고는 정밀 측정 과정을 지켜보았다. 미겔 로드리게스 신부는 엔진을 축복하며 어쩌면 신의 개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반 농담을 던졌다. 가장 놀라운 방문객은 시내 반대편에서 경쟁 정비소를 운영하는 백이태였다. 민혁과 백이태는 수년간 직업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고 두 가게를 모두 편안하게 지원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에서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했다. 한태준 네 엔진 맡았다고 들었네. 백이태가 분해된 엔진을 전문가적인 관심으로 살피며 말했다. 소문 한번 빠르군. 사람들이 자네가 실패하길 바랄 때는 더 빠르지.
민혁이 작업에서 고개를 들었다. 자네는 어떤데? 백이태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강소에서 37년 동안 일했지. 태준중공업이 문 닫았을 때 아버지는 그 절반만큼도 못 버는 다른 일자리를 평생 못 찾았어. 그는 손상된 피스톤 하나를 집어들고 투박한 손으로 돌려보았다. 하지만 그 아들 한지우는 아비하고는 달랐어. 그 녀석 가끔 내 가게에 차 끌고 와서 엔진 튜닝에 대해 묻곤 했지. 제대로 배우려고 애썼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 말은 자네가 부품 필요하면 마이애미에 페라리 엔진 전문으로 하는 연락처가 하나 있다는 거야. 마진 없이 원가로 주겠네. 왜 나를 돕겠다는 건가? 백이태는 피스톤을 내려놓고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이걸 해내면 시골 정비사도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오후 4시가 되자 정비소는 뜻밖의 협업 허브가 되어 있었다. 이지연 박사는 구석에 장비를 설치하고 각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응력 분석을 실행했다. 각 노인은 세계의 다른 주에서 오는 부품 배송을 조정하고 있었다. 오상철 씨는 앞으로의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정밀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진짜 돌파구는 태민이 한지훈의 엔지니어링 노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찾아왔다. 바인더 중 하나의 뒷부분에 숨겨져 있던 상세 도면에는 엔진 내부 밸런스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나와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태민이 작업대 위에 도면을 펼쳤다. 한지훈 씨는 단순히 출력을 높이려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점화 순서를 바꿔서 진동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민혁은 복잡한 계산들을 살펴보았다. 그 친구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군. 이건 단순한 한 로딩이 아니야. 진지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지만 다른 정비사들은 그가 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지연 박사가 민혁의 어깨너머로 도면을 보며 덧붙였다. 그들은 공장 규격대로 재조립했고 그의 모든 개선 사항을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던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그들은 한지훈의 실수를 고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혁신을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지훈의 작업을 수정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완성하기로 했다. 젊은 엔지니어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3년 후 박민혁은 비극으로 이어진 실행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한지훈의 비전을 기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민혁이 한지훈의 개조사항들의 복잡성을 살펴보며 말했다. 얼마나요? 태민이 물었다. 제대로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한다면 최강우 씨가 준 2주라는 시간 전부가 필요할 거야. 모든 부품과 계획이 정해졌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특수 합금 주문, 정밀 가공,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 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고 있었다. 박민혁의 정비소는 그 후 며칠 동안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섰다. 한때 절망과 체념이 감돌던 곳은 이제 묘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한지훈이라는 젊은 공학도의 끝나지 않은 꿈, 그리고 그것을 되살리려는 한 시골 정비사의 이야기는 철강시의 좁은 골목과 식당 술집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한태준 내 엔진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조차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와 박민혁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혁과 태민 이지연 박사, 그리고 각 노인은 밤낮 없이 한지훈의 노트와 도면에 매달렸다. 복잡한 공식과 나나에 한 설계도 속에서 그들은 젊은 천재의 번뜩이는 통찰력과 마주했다.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엔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는 그의 야심찬 계획들이 페이지마다 펼쳐졌다.
그가 구상했던 기술들은 당시로서는 10년, 어쩌면 20년은 앞서 나가는 것들이었다. 그 복잡성과 정교함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들을 압도했다. 이 친구 정말 대단했군. 민혁은 한지훈이 직접 손으로 그린 연료 분사 시스템의 계략도를 보며 감탄했다. 이런 생각을 1970년대 초반에 해냈단 말이지. 그의 이론은 완벽했어요. 이지연 박사가 노트북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부품 기술이나 가공 정밀도가 당시에는 부족했던 거죠.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겁니다. 강 노인이 인천의 레이싱 샵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에게서 구해온 특수 알루미늄 청동 합금이 도착했을 때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묵직한 합금 주개는 엄청난 비용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혁은 주개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엔진 블록을 용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그 자체로 예술에 가까웠다. 이지연 박사의 정밀 계산에 따라 균열 부위와 응력 집중 예상 지점에 릴리프 채널을 가공하는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민혁은 수십 년간 연마해온 성의술과 감각을 총동원했고 태민과 상철 씨는 그의 손발이 되어 땀을 흘렸다. 초음파 스캐너로 내부를 확인하고 미세한 균열 하나까지 찾아내 표시하는 작업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철강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진 식당의 리타 박 씨는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커피를 실어 날랐다. 우리 철강시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데 밥심이라도 보태야지.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는 지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기범 신부님은 거의 매일 저녁 정비소에 들러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성당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재료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 담긴 투자일세. 신부님의 따뜻한 미소는 그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가장 뜻밖의 도움은 경쟁 정비소 사장인 백이태에게서 왔다. 그는 약속대로 마이애미의 페라리 부품 전문 공급책에게 연락해 구하기 힘든 게스킷 세트와 몇 가지 특수 공구를 원계 구해다 주었다. 물건을 건네며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봐 박민혁, 괜히 오해는 말라고. 난 그냥 철강시 정비사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니까. 그의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딸 서아 역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빠를 돕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한지훈의 노트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천재성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이지연 박사의 조수가 되어 데이터 기록을 돕거나 복잡한 부품들의 명칭과 기능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미래의 엔지니어로서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블록 준비 작업 중 작은 난관에 부딪혔다. 초음파 스캐너가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내부 균열을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 위치가 애매해서 채널 가공이 쉽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때 강 노인이 낡은 정비 서적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고 이지연 박사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응력 분산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혁은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비소는 단순한 작업장을 넘어 철강시의 작은 희망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엔진 수리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쇠락해가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 기대감은 민혁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전에 없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마침내 엔진 블록은 특수 합금 용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앞으로 진행될 몇 시간의 작업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었다. 이미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마감 기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은 용접 마스크를 고쳐 쓰고 특수 제작된 용접 토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철강 씨의 심장이 이제 막 그의 손끝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특수합금 용접 작업은 마치 고도의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이지연 박사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정밀한 온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금의 특성상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부서지기 쉽고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요. 허용 오차는 50도 미만 30초마다 온도계 수치를 확인하고 제어된 환경에서 예열과 후열 사이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동네 용접이 아니에요, 박 사장님. 이건 재료 과학입니다. 첫 번째 응력 완화 채널 용접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신중한 온도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냉각 과정에서 접합부가 갈라져 버렸다. 6시간의 준비 작업과 30만 원어치의 귀한 합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순간이었다. 박민혁은 실패한 용접 부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줄어드는 시간과 자원의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뭐가 잘못된 거죠? 오상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지연 박사가 확대경으로 파단면을 살피며 설명했다. 열팽창 불일치예요. 가열 과정에서 합금이 알루미늄 블록보다 더 빠르게 팽창했어요. 그럼 막힌 건가요? 김태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아니, 배우고 있는 거지. 시제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때 강 노인이 수십 년간 금속을 다뤄온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현대 용접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열팽창률을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그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합금의 반대 방향으로 미리 응력을 가해두면 엔진이 작동 온도에 도달했을 때 열팽창으로 인해 완벽한 장력을 갖게 될 게야. 그건 기발하거나 아니면 미친 짓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이지연 박사가 중얼거렸다. 때로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없지. 박민혁이 대답하며 결단을 내렸다. 두 번째 시도는 꼬박 14시간이 걸렸다. 교대로 작업하며 그들은 엔진 블록을 정확히 섭씨 847도로 예열하고 합금을 여러 겹으로 얇게 도포한 다음 보온 담요와 정밀한 타이밍으로 냉각 사이클을 제어했다. 마침내 마지막 용접 부위가 식었을 때 초음파 검사 결과는 원래 주물보다 더 강한 접합부를 보여주었다. 맙소사, 강 노인이 테스트 결과를 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진짜 해냈어.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응력 완화 채널은 완벽했지만 실린더 부호 측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한지훈의 개조는 표준 치수 이상으로 보호를 가공해야 하는 오버사이즈 피스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 정비사들은 슬리브 삽입물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고 중에 슬리브가 이동하면서 불균일한 압축비를 야기했던 것이다. 슬리브를 전부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혁이 보호 왜곡을 측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블록을 다음 오버사이즈로 가공해야 한다는 건데 맞는 피스톤이 없을 텐데요. 태민이 부품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덧붙였다. 오상철 씨가 밸브 스프링을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만들면 되죠. 피스톤을 처음부터 만든다고요. 전쟁 중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었어. 강 노인이 말했다.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피스톤 제작 프로젝트는 민혁에게 없는 자원과 모두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문 지식을 요구했다. 이지연 박사는 카이스트의 정밀 가공 전문 동료에게 연락해
조언과 프로그램을 구했다. 백이태 사장은 자신의 가게 CNC 밀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주었다. 김기범 신부님은 성당 운영위원회를 설득해 피스톤 제작용 원자재 알루미늄 구매 자금을 지역사회 자부심에 대한 투자라며 빌려주었다. 이 도시 전체가 당신에게 걸고 있어요. 리타 박 씨가 점점 더 어수선해지는 정비소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배달하며 말했다. 우리 식당 손님 절반은 페라리 엔진 구경도 못 해봤지만 이 프로젝트를 플레이오프 경기처럼 지켜보고 있다고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민혁이 중얼거렸지만 그는 그 응원에 감동했다. 2주 시한 중 8일째 되던 날 피스톤 가공이 시작되었다. 한지훈의 원래 사양을 새로운 보호 치수에 맞게 수정한 도면을 바탕으로 그들은 세 군데 다른 가게에서 빌린 장비로 원자재 알루미늄을 정밀 부품으로 바꾸어 나갔다. 각 피스톤은 16시간의 기계 작업이 필요했고 잠재적인 실패에 대비해 12개의 피스톤이 필요했다. 첫 번째 피스톤은 완벽해 보였지만 치수 검사에서 10만 분의 3인치 오차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오차였지만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피스톤은 치수는 완벽했지만 응력 테스트 중에 미세 균열이 발생했다. 세 번째 피스톤은 모든 사양을 충족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 9개 남았네요. 태민이 작업 일정을 보며 말했다. 8시간 남았는데 피스톤 하나당 16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24시간 교대로 작업하는 수밖에. 민혁이 말했다. 내가 자정부터 8시까지 맞지? 강 스승님 8시부터 4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늙은 뼈다귀도 필요하다면 뭐든 할 수 있네. 이지연 박사는 전문대에서 강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시부터 자정까지의 작업을 자원했다. 제 학생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건 이론적인 금속공학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비소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웃들은 밤낮 없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태민의 할머니는 직접 끓인 국을 보내왔다. 김기범 신부님은 자정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는 새벽까지 남아 초음파 테스트 장비 작동법을 배웠다. 10일째 되던 날 또다시 재앙이 닥쳤다. 노후로 인한 전력 급증이 CNC 미래 제어 컴퓨터를 손상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피스톤 2개를 남겨두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백이태 사장은 빗속을 뚫고 애틀랜타까지 차를 몰아 레이싱샵 지인에게서 교체 부품을 빌려왔다. 그는 새벽 3시에 돌아왔는데 가져온 부품들은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민혁이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가 교체 컨트롤러를 설치하는 백이태에게 물었다. 경쟁자를 돕느라 잠도 못 자고 돈까지 쓰면서 3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도시 제강소 짓는 걸 도왔지. 백이태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게 문 닫았을 때 이 도시의 일부도 같이 죽었어. 하지만 자네가 이 페라리를 노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철강 씨가 아직도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마지막 피스톤들은 18시간을 남기고 완성되었지만 그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한지훈의 커넥팅 로드는 경량화되고 밸런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그 밸런싱 작업이 미완성이었다. 각 로드의 무게가 달라 고 RPM에서 엔진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 진동을 유발할 터였다. 시간이 부족했던 게야. 강 노인이 정밀 저울로 각 커넥팅 로드의 무게를 재며 말했다. 아마 밸런스 작업을 끝내기 전에 죽었을 테지.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 끝내줘야죠. 커넥팅 로드 밸런싱에는 정비소에 없는 장비가 필요했다. 특정 위치에서 정밀한 양의 재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 기계였다. 해당 장비를 갖춘 가장 가까운 업체는 엘라베마주 범인검에 있었고 왕복 8시간 거리였다. 최강우의 마감 시한까지 16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태민이 운전을 자원했다.
지금 출발해서 그쪽 문 열 때 도착해서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한데 이 프로젝트 모든 게 아슬아슬했잖아요. 태민이 커넥팅 로드 상자를 싣고 범인검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민혁과 팀은 로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엔진 부품들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 실린더 헤드는 새 게스킷과 함께 장착되었고 공장 규격이 아닌 한지훈의 사양에 따라 토크가 조여졌다. 캠 타이밍은 페라리가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인 오버랩을 요구하는 한지훈의 노트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거 시동 걸면 대박이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터지거나 둘 중 하나겠군. 강노인이 커스텀 용접된 오일팬을 설치하며 말했다. 한지훈 씨, 노트가 꽤 상세해요. 이지연 박사가 밸브 타이밍을 재확인하며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실행이 미완성이었을 뿐이죠. 김기범 신부님은 밤새 정비소에 남아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돕기 위해서였지만 대부분은 그가 꿈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날 새벽 동이 틀 무렵 그는 민혁강 노인 이지연 박사 상철 씨, 리타 박 씨,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켜보던 다른 이웃 6명과 함께 즉석 기도회를 열었다. 주님 이 손들의 작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기억을 축복하소서. 김기범 신부님이 낭송했다. 이 엔진이 분노나 교만이 아닌 인간의 독창성과 공동체의 유대를 기리며 달리게 하소서. 아멘. 20년 동안 교회 문턱도 밟지 않았던 강 노인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말했다. 오전 LC 태민에게서 범인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로드는 끝났고 완벽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제 트럭이 그 가게 주차장에서 고장났어요. 미션이 완전히 나갔어요. 민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감까지 8시간 핵심 부품들은 4시간 거리에 발이 묶여 있었다. 지금 태워줄 사람 알아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조지아 쪽으로 가겠죠.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혁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았던 프로젝트가 누구의 통제도 벗어난 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8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태민이 집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기를 기다리고 희망할 수밖에 없었다. 박민혁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이제 막 더 길어지려 하고 있었다. 박민혁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이제 막 더 길어지려 하고 있었다. 정비소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민혁과 강노인 이지연 박사 오상철 씨는 김태민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지만 핵심 부품인 커넥팅 로드가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작업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말 못할 불안감이 감돌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태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사장님 믿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헬리콥터가 한 대 와 있어요. 뭐라고 헬리콥터? 내 기장님이 라디오에서 저희 사정 얘기를 들으셨대요. 커넥팅 로드를 철강시까지 실어다 주시겠다고요. 민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헬리콥터라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분이 누구신데 김 기장님이시래요. 퇴역 군인이신데 지금은 응급의료 수송 비행을 하신다고. 가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경우 같다고 하시네요. 2시간 후 정비소 옆 공터 위로 육중한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공단로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간 의료 수송용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았고 이미 소식을 들은 철강시 주민 절반가량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태민이 소중한 화물 상자를 들고 헬리콥터에서 내렸고 그 뒤를 이어 백발의 기장님이 손을 흔들며 따라 내렸다. 민혁이 감사의 표시로 봉투를 내밀자 김 기장님은 손사래를 쳤다. 기름값만 받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듣자 하니
어떤 젊은이의 와이완의 작업을 마무리하려 애쓰신다고요. 제 아들놈도 그 또래인데 그 녀석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랄 겁니다. 커넥팅 로드는 완벽했다. 12개 실린더 전체에 걸쳐 0.5g 이내의 오차로 정밀하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었다. 각 로드에는 한지훈의 세심한 필체로 원래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고 범인검안이 부산의 전문 업체는 그 사양을 정확하게 달성해냈다. 마감까지 6시간. 각 노인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6시간 안에 로드 12개랑 피스톤 조립하고 시동까지 걸 수 있겠나.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민혁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최종 조립 작업은 정밀함과 긴박함이 교차하는 한편의 발레와도 같았다. 민혁과 강 노인은 엔진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피스톤과 로드를 설치했고 이지연 박사는 토크렌치 값을 확인하며 조임 상태를 감독했다. 상철 씨와 태민은 보조 부품들을 준비했고 어느새 부품 정리의 달인이 된 김기범 신부님은 필요한 볼트와 게스킷을 순서대로 늘어놓았다. 7번 피스톤 들어갑니다. 민혁이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축 저널에 끼우며 외쳤다. 토크 65파운드 피트, 그 다음 4분의 1 회전, 65 확인, 4분의 1 회전 확인. 이지연 박사가 보정된 렌치를 확인하며 응답했다. 오후 3시 엔진은 한지훈의 가장 복잡한 개조품인 연료 분사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기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원래 페라리는 6개의 웨버 기화기를 사용했지만 한지훈은 후기 모델에서 개조한 맞춤형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를 설계했었다. 그의 노트에는 상세한 배선도와 연료 맵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3년 된 서류 작업을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추측이 필요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지. 민혁이 한지훈의 정의 회로도를 보며 말했다. 그 친구 RPM 전 영역에서 최적의 연료 공급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당시 컴퓨터 기술이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이 물었다. 아이디어는 옳았지만 도구가 한정적이었던 거지. 마치 모나리자를 집페인트용 붓으로 그리려는 것과 같았다고나 할까. 연료 분사 컴퓨터는 한지훈이 직접 만든 맞춤형 장치로 군용 인겨 전자제품 케이스에 들어있었다. 내부 회로 기판에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사람의 작업 흔적이 있었지만 1970년대 부품으로 급조한 해결책들이 보였다. 이것 좀 보세요. 이지연 박사가 메인보드의 연결부를 따라가며 말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표준이 될 피드백 루프를 직접 배선했어요. 이 친구 시대를 20년이나 앞서갔던 거예요. 하지만 작동은 시켰답니까? 테스트 기록에 따르면 사고 전까지 47분 동안 작동했답니다.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디버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죠. 3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지훈의 실험적인 연료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작동은 하겠지만 한지훈의 비전을 훼손할 기화기를 개조하여 장착할 것인가. 그의 설계를 따릅시다. 민혁이 결정했다. 그의 기억을 기리려면 완전히 해야죠. 연료 분사 장치 설치에는 한지훈의 도면에 따라 63개의 개별 전선을 연결하고 12개의 인젝터를 보정하고 손으로 쓴 노트에만 존재하는 연료 맵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실수는 엔진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이었고 수정할 시간도 없을 터였다. 37번 전선 흰색 줄문에 있는 파란색 인젝터 뱅크2 실린더. 3번 신회 연결. 민혁이 한지훈의 노트를 읽으며 말하자 태민이 연결 작업을 했다. 확인. 태민이 대답하고 다음 전선으로 넘어갔다. 오후 5시 최강우가 정비소 문 앞에 나타났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완전히 조립된 엔진 연결된 배선 하네스. 그러나 여전히 기계 작동음은 들리지 않는 광경을 둘러보았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민혁은 연료 분사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마지막 연료 맵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최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해되지 않도록 벽에 기대어 지켜볼 자리를 찾았다. 그의 존재는 이미 긴장된 분위기에 무게를 더했다. 이것은 더 이상 박민혁의 능력을 증명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최강우와 한태준에게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문제이기도 했다. 3년간의 죄책감을 짊어진 후였다. 연료 시스템 가압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한지훈의 맞춤형 연료 펌프는 엔진 요구사항에 맞게 크기가 정해졌지만 보관 중에 압력 조절기가 고장 난 것이었다. 연료 압력이 심하게 요동쳐 제대로 된 분사가 불가능했다. 새 조절기가 필요해요. 이지연 박사가 게이지 수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2시간 안에 구해야 하고요.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전 예비 게스킷을 들고 왔다가 결말을 보기 위해 남아있던 백이태 사장이 물었다. 민혁은 한지훈의 노트에서 숫자를 읽었다. 기본 압력 43 psi 부스트 조건에서 55까지 상승. 나한테 하나 있어. 백이태가 말했다. 상표는 다르지만 사양은 똑같지. 10분 거리에 백이태가 자신의 가게로 달려가는 동안 민혁은 점화 타이밍을 최종 조정했다. 한지훈의 노트는 상사점 전 18도의 초기 타이밍을 요구했다. 도로용 엔진에는 공격적인 설정이었지만 그가 달성한 높은 압축비에는 필수적이었다. 이거 시동 걸면 엄청나겠는데. 강 노인이 타이밍 라이트 수치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 친구 도로용 차로 위장한 레이싱 엔진을 만들었어. 백이태가 압력 조절기와 설치 부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90분이 남은 상황에서 모든 부품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냉각 시스템을 채우고 누출을 확인하고 최종 시스템 검증을 수행해야 했다. 유압은 좋아 보여요. 태민이 민혁이 손으로 엔진을 돌리는 동안 게이지를 읽으며 보고했다. 걸리는 것 없고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냉각 시스템 압력 유지되고 있고요. 상철 씨가 라디에이터를 모니터링하며 덧붙였다. 연료 압력 43 psi로 안정적입니다. 이지연 박사가 확인했다. 오후 6시 15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한 가지 마지막 세부 사항만이 남아있었다. 3년간의 비극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을지 알게 될 진실의 순간이었다. 최강우 씨, 1시간 넘게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에게 민혁이 불렀다. 당신이 영광을 차지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한지훈 군도 자신을 아꼈던 누군가가 처음으로 엔진 소리를 듣길 바랐을 겁니다. 최강우의 손이 시동 버튼으로 다가가자 떨렸다. 3년간의 죄책감 슬픔, 그리고 절박한 희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만약 엔진이 시동되면 한지훈의 비전이 옳았다는 것, 그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터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꿈들도 함께 죽을 것이었다. 마지막 점검은 끝났습니까? 최강우가 물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혁이 말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최강우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1번, 2번, 3번 돌다가 석가래에서 먼지를 떨구는 듯한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부드러운 공회전 대신 엔진은 심하게 부주하며 거칠게 작동했고 언제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연료 혼합비가 너무 진해요. 이지연 박사가 배기가스 분석기를 보며 재빨리 말했다. 점화 타이밍이 틀어졌어. 강 노인이 불규칙한 점화 패턴을 듣고 덧붙였다. 튜닝할 시간 45분 남았어요. 민혁은 이미 조정 도구를 집어들며 말했다. 마지막 1시간이 수개월간의 작업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불가능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어떤 엔진들은 영원히 침묵하도록 운명 지어졌는지를 결정할 터였다. 하지만 페라리 V1B가 거친 공회전을 계속하며 간신히 억제된 힘의 소리로 정비소를 채우자 민혁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정확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엔진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엔진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정비소 안을 가득 채운 거친 엔진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박민혁의 숙련된 귀에는 그 소리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불규칙한 엔진음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7번과 10번 실린더는 희박하게 작동하는 반면 다른 실린더들은 엔진 뒤쪽으로 갈수록 점차 농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연료 분사 매핑은 거의 완벽했지만 미세 조정이 필요했다. 일단 시동꺼 민혁이 소음 위로 소리쳤다. 개별 인젝터 트림부터 조정해야겠어. 최강우가 점화 스위치를 내리자 갑작스러운 침묵이 숨 막힐 듯 정비소를 채웠다. 마감까지 43분이 남아있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최강우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문제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입니다. 민혁은 이미 한지훈의 프로그래밍 노트를 펼치고 있었다. 그 친구 기본 연료 맵은 제대로 잡았지만 개별 실린더 보정까지는 손볼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야. 이지연 박사는 배기가스 분석기의 수치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1번부터 6번 실린더까지는 최적 공연비로 작동하고 있어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점차 희박해지고요. 연료 분배가 균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니폴드 압력 차이 때문일 게야. 강 노인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 실린더들이 연료 분사 레일의 흐름 제한 때문에 연료 압력을 약간 덜 받고 있는 거지. 민혁은 한지훈의 노트 뒷부분에서 보정 절차를 찾아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인젝터의 연료 분사 시간을 조정하는 단계별 과정이었다. 젊은 엔지니어는 문제를 예상했지만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민혁이 한지훈의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말했다. 7번 실린더는 분사 시간을 2% 늘리고 8번은 4%, 9번은 6%, 그리고 10번부터 리번 실린더까지는 8%씩 늘리는 겁니다. 그 변경사항들은 어떻게 입력하죠? 태민이 물었다. 이지연 박사는 연료 분사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 조정 손잡이들이 개별 실린더 트림에 해당하는데요. 엔진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화기 튜닝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오상철 씨가 말했다. 정확히 기화기 튜닝하는 것과 같죠. 단지 조정 손잡이가 하나 대신 12개라는 점만 빼면요. 그들은 엔진을 다시 시동했고 민혁은 배기 온도와 엔진 소리를 들어가며 각 실린더의 연료 공급을 섬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경험은 각 실린더가 어떤 상태인지 최적 연소를 나타내는 미묘한 변화가 무엇인지 감지하도록 그의 귀를 단련시켰다. 7번 실린더 올라갑니다. 그가 조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4분의 1바퀴 돌리며 외쳤다. 엔진의 거친 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좋아요. 이지연 박사가 계측기를 보며 확인했다. 공연비가 정상 범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실린더 하나하나 민혁은 한지훈의 보정 절차를 따라 작업했다. 조정할 때마다 엔진은 한지훈이 꿈꿨던 부드러운 공회전에 가까워졌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28분이 남았는데 그들은 실린더 뱅크의 절반밖에 마치지 못했다.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최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빠른 조정은 큰 실수를 부르는 법이야. 강 노인이 대답했다. 박 사장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오후 허시 47분 13분을 남기고 민혁은 12번 실린더에 마지막 조정을 마쳤다. 엔진의 공회전은 거친 우르릉거림에서 마치 기계적 정밀함으로 숨 쉬는 듯한 부드럽고 목적 있는 낮은 음으로 변했다. 됐다. 민혁이 엔진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이것이 한지훈 군이 이루려 했던 거야. 페라리 B12는 잠자는 포식자의 제어된 힘으로 공회전했다. 모든 실린더가
완벽한 순서로 폭발했고 연료 분사 시스템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히 계량된 양의 가솔린을 공급했다. 그 소리는 황홀경 그 자체였다. 12개의 실린더가 조화롭게 작동하여 각 부분의 합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회전수를 올려보세요. 최강우가 조용히 말했다. 민혁이 부드럽게 스로틀을 밟자 엔진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공회전은 부드럽게 회전 영역을 따라 올라갔고 매 턴 RPM마다 기계적 교향곡에 새로운 음표를 더했다. 3000 RPM에 이르자 그 소리는 순수한 음악이 되었다. 억제된 폭력성과 정교한 공학을 말해주는 바리톤의 포효였다. 지훈이가 이걸 정말 좋아했을 텐데요. 최강우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는 이걸 사랑했죠. 민혁이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기는 엔진이 작동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박민혁의 직업적 자존심은 그 이상을 요구했다. 한지훈의 노트에는 최종 단계, 즉 모든 시스템이 부하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대 출력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RPM 영역을 다 돌려봐야 합니다. 민혁이 말했다. 한지훈 군 노트에는 작동 온도까지 어분간 테스트 사이클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할까요? 태민이 물었다. 지금 폐쇄된 차고 안에서 이걸 돌리는 건데요. 셔터 전부 열어 민혁이 지시했다. 강 스승님, 트럭을 배기관 쪽으로 후진시켜서 연기 빼는 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최강우의 마감 시한까지 7분이 남은 상황에서 그들은 최종 테스트를 준비했다. 정비소문은 저녁 공기를 향해 활짝 열렸고 이웃들은 2주 동안 도시 전체를 사로잡았던 일의 결말을 보기 위해 인도에 모여들었다. 민혁은 점차 스로틀을 높여 엔진을 2000 RPM, 그 다음 3000 RPM으로 올리면서 유압수온 배기가스 수치를 모니터링했다. 페라리는 완벽하게 반응했다. 모든 시스템이 한지훈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다. 4000 RPM 민혁이 알렸고 엔진 소리는 공단로 건물들을 울리는 제어된 포효로 커졌다. 유압 안정적입니다. 이지연 박사가 외쳤다. 수온 정상입니다. 태민이 덧붙였다. 배기가스 완벽합니다. 강 노인이 확인했다. 4학 후에 RPM에 이르자 엔진은 한지훈의 노트에서 전환점이라고 불렀던 그의 맞춤형 캠 타이밍과 연료 분사 매핑이 최대 효율을 내도록 되어 있는 순간에 도달했다. 페라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출력 전달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배기음은 포효해서 순수한 기계적 완벽함을 말하는 제어된 비명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최강우가 속삭였다. 이렇게 작동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민혁이 스로틀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한지훈 군은 보정을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의 엔진이 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분 동안 페라리 V8는 4,500 RPM으로 노래하며 한지훈의 비전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7명의 정비사가 수리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엔진이 새 것이었을 때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다. 내리세요. 마침내 최강우가 말했다. 완벽합니다. 민혁이 점차 스로틀을 줄이자 엔진은 부드러운 공회전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상대적인 정적 속에서 그들은 밖에 모인 군중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혁 카센터가 불가능을 달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철강시 전체에 퍼졌던 것이다. 시간 확인해봐. 민혁이 말했다. 태민이 시계를 보았다. 유갑시 2분 전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상철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요. 한지훈 군이 해낸 거지. 민혁이 정정했다. 우리는 그가 시작한 걸 끝냈을 뿐이야. 최강우는 작동 중인 엔진 주위를 천천히 돌며 완벽한 공회전 소리를 듣고 모든 시스템이 최적의 매개 변수 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이지들을 지켜보았다. 한지훈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자 3년간의 죄책감이 그의 어깨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그것은 단지 미완성이었을 뿐이었다. 박 사장님, 마침내 최강우가 말했다. 전화 한 통 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요? 한태준 사장님께요. 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최강우가 전화를 걸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동안 민혁은 페라리의 공회전 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죽은 후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잘 끝낸 일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이었다. 그들은 한지훈의 중단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시골 정비사도 공장 전문가들이 해내지 못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사장님,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동 끄고 마무리하고 최강우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다려봐야지. 하지만 엔진은 작동하잖아요. 우리가 해냈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증명했지. 민혁이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 때로는 그저 그것을 완성할 올바른 손길을 기다릴 뿐이지. 정확히 저녁 7시 민혁은 손을 뻗어 점화 스위치를 껐다. 페라리 V 필리는 한지훈의 3년간의 여정을 비극에서 승리로 완성한 후 마지막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잠잠해졌다. 12개의 실린더가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최강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태준 사장에게 그의 아들 엔진이 마침내 원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기는 이겼지만 민혁은 진짜 보상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바뀔 그 화요일 아침 7시 23분 전화벨이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7시 23분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듯 전화벨이 울렸다. 박민혁은 전날의 긴장과 환희가 차에 가시지 않은 몸으로 전화를 받았다. 최강우였다. 한태준 회장이 지금 철강시로 오고 있으며 박 사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행렬을 방불케 하는 검은색 SUV 세 대가 민혁 카센터 앞에 멈춰 섰다. 박민혁은 페라리 엔진의 최종 점검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선두 차량에서 한태준 회장이 내렸다. 민혁은 한지훈 군이 누구에게서 그 공학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쉰둘의 한태준은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절제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지울 수 없는 무게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최강우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따랐는데 그들은 대기업 임원처럼 보였다. 그중 한 명은 크기에 비해 너무 중요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민혁 사장님. 한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최 실장에게 전화 받자마자 애틀랜트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든 시동 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민혁은 한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감지하며 대답했다.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실장에게 들으셨겠지만 한지훈은 제 아들이었고 이 차와 관련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이 프로젝트가 제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입니다. 한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훈이가 죽은 후 저는 아들의 모든 연구실을 폐쇄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연구원들을 전출시키고 대준중공업에서 아들의 작업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 경주를 말리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 아들의 자동차에 대한 집착을 부추겼던 모든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반응이었지 혁신을 이해하는 사업가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3주 전 저는 아들 아파트에서
지훈이의 개인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페라리를 개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효율성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더군요. 양복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김영수 교수입니다. 한지훈 군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연료 분사 알고리즘과 연소 최적화 이론은 현재 산업계 기술보다 15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겁니다. 한태준이 말을 이었다. 박 사장님, 당신은 단순히 제 아들의 엔진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 설계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혁은 예상치 못한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태준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시연 준비를 마친 페라리 엔진을 가리켰다. 지훈이의 개조는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연료 효율을 3%나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훈 군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의미겠죠. 민혁이 말했다. 그의 아이디어들이 양산차에 적용된다면 연간 수백만 갤런의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수 교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되살리기 전까지는 아들과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최강우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안서를 보여주시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가방을 열고 가죽으로 제본된 두꺼운 문서를 꺼냈다. 한태준 회장님은 이곳 철강시에 한지훈 자동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연구센터 말입니까? 한지훈 군의 연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데 전념할 시설입니다. 한태준이 설명했다. 지역 정비사와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고 첨단 자동차 기술을 교육하고 그들의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실험실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울 겁니다. 민혁은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철강시에 일자리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초기에는 40개 5년 안에 100개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직책 숙련된 기술직 제조 지원 등 이 도시가 제강소 폐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종류의 일자리들입니다. 뒤편에서 조용히 공구를 정리하던 김태민이 렌치를 다시 떨어뜨렸다. 정말이십니까? 완전히 진심입니다. 한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그 시설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기술이사로서요. 당신의 임무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이론적인 설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공학 학위가 없습니다만. 민혁이 항변했다. 당신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말했다. 복잡한 문제를 보고 교과서 밖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페라리 밑에서 유체 레벨을 점검하고 있던 강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녀가 저분들은 자네 인생 경험을 더 큰 무언가의 기초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세. 민혁 카센터는요. 가게는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다. 한태준이 말했다. 사실 저희는 그곳이 연구센터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테스트되고 개선되는 장소 말입니다. 제안은 압도적이었지만 민혁은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했다. 조건이 뭡니까? 제강소를 폐쇄하며 버렸던 도시에 왜 이런 종류의 돈을 투자하시려는 겁니까? 한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제강소를 폐쇄했을 때 제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가치 대신 분기별 이익에만 집중했었죠. 이 도시에는 숙련된 노동자들, 강한 직업윤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자산들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이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아들의 기억을 기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엔진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결합하는 데서 혁신이 나온다는 아들의 믿음까지도요. 수진 식당에서 여름 아르바이트를 하고 걸어온 듯한 서화가 정비소 문 앞에 나타났다. 아빠 박선영 부장님이 밖에 중요한 분들 차가 와 있다고. 서화야, 이리 오렴. 민혁이 말했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 민혁이 딸을 한태준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동안 그는 딸이 부모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학적 호기심으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딸의 질문은 지적이고 핵심을 찔렀으며 학자들과 임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말했다. 저희 형편이 된다면요. 서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연구센터에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포함될 겁니다. 한태준이 말했다. 카이스트 전액 장학금과 여름방학 동안 숙련된 정비사 및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인턴십까지요. 민혁은 딸의 눈이 가능성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 또한 인식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수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미래를 한태준의 구원이라는 비전에 거는 도박이었다. 먼저 엔진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마침내 한태준이 말했다. 지훈이의 작업이 완성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페라리 시동을 걸었고 5분 동안 한태준은 아들이 꿈꿨던 완벽한 공회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민혁이 회전수를 올리자 한태준은 눈을 감고 정비소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민혁이 엔진을 껐을 때 한태준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 사장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최강우가 물었다. 민혁은 15년간 그의 삶이었던 정비소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를 지지해준 지역사회, 그 균형추에 미래가 걸린 딸, 그리고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상징하는 페라리 엔진을 둘러보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침내 민혁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센터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태민이 상철씨, 이지연 박사님, 심지어 백이타의 사장까지도요. 그가 원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노력이었고 그 혜택은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한태준이 즉시 말했다. 한지훈 군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한 모든 분들은 그 성공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진 악수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6개월 안에 옛 제강소 부지에 한지훈 자동차 연구센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1년 안에 철강시는 이론공학과 실제 경험이 만나는 자동차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박민혁은 민혁카센터를 계속 운영했지만 그곳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시험장이 되었다. 김태민은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 학위를 마쳤고 박민혁의 부소장이 되었다. 박서한은 한지훈의 연구 특허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내연기관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넓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일자리나 경제 발전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비극이 목적으로, 실패가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데서 측정되었다. 5년 후 박민혁이 새로운 엔지니어 그룹이 한지훈의 효율성 개선 장치 중 하나를 양산 엔진에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 전화 통화를 생각했다. 한태준이 옳았다. 그가 그 페라리 엔진으로 해낸 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단지 한 가족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망가진 것들이 수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도시 전체를 위해서도 말이다. 그것들은 단지 올바른 손길, 올바른 공동체,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할 뿐이었다. 3년 동안 침묵했던 엔진은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을 개선할 연구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중단된 꿈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조지아안이 한국의 작은 도시 철강시에서는 정비사와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일하며 최고의 혁신은 책에서 배운 지식과 망가진 것들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결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었다.